자, 라틴 아메리카라는 게 앞서서 여러분들 이베리아 반도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그 스페인 지도 좀 적어야 하고 표현을. 그거 말고 좀 내려가서 이게 스페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알려면 먼저 이 스페인부터 알아야 됩니다. 혹시 스페인 갔다 온 사람 있나요? 스페인 그런 사람 없어요? 그 라틴 아메리카하고 스페인 그쵸, 전부 가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놀고 먹고 마시기 좋은 나라들이에요. 자, 그쵸, 좋아요. 학생들 교환학생 한번 가면 스타벅 학생들 돌아오고 싶지 않은 학생들 꽤 많더라고. 보통 경험상 여학생들은 스페인을 좋아하고 남학생들은 남미를 더 좋아하고, 멕시코나 아니면 남미나 한 가지 보통 중남미 하는데 여러분 멕시코는 중남미에 속해 있지 않아요. 멕시코는 북미예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FTA 맺어졌죠. 그 FTA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이름이 뭐냐면 북미 노스 아메리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예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그래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중남미가 아니라 북미인데, 한국에서 그냥 중남미 하면 멕시코까지 포함시켜서 멕시코가 같이 중남미 하는데 멕시코는 북미입니다. 그럼 북미와 중남미 어떻게 나뉘냐? 딱 지구가 있죠. 적도선을 위해서 북반구에 속하면 뭐예요? 북미, 남반구에 속하면 남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중미는 요 북반구 위에 조그만 섬나라들이고, 그래서 멕시코는 여행 항상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멕시코 언제 여행 갈까? 멕시코는 북반구이기 때문에 한국의 여름이 똑같이 여름이에요. 여름에 모든 여행은 여름에 가면 돼요. 겨울에 가면은 날씨 춥고 짐도 많아져요. 멕시코는 여름. 남미는 언제 여행 갈까? 남반구 있죠. 이 콜롬비아나 남반구에 속한 국가들은 한국의 겨울일 때 여행 가면 돼요. 그럼 그쪽이 여름이니까 내가 그 8월 말에 브라질을 가야 되는데 지금 브라질 가고 싶지 않은데 8월 말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남반구 나라들이 원래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난방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겨울에 가면은 온도가 한 5도에서 10도, 11도, 12도 사이인데 추워요. 비 내리면.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서 으스스 추운데 난방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추워요. 한국은 아예 춥다고 하더라도 난방시설이 돼 있으니까 난방이 있으면 2일 동안 따뜻하게 자는데, 아무리 별 5개짜리 호텔에 가도 난방이 안 돼 있어요. 추워요.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름은 항상 남한국에 붙어보는 그 여름에 가면 돼요. 자, 스페인 여담이었고요. 이게 스페인이에요. 자, 스페인을 그리스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베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베리아. 그래서 현재 이름도 이베리아 반도예요. 그리스어로 이베리아로 발랐고, 로마인들은 라틴어로 이 이베리아 반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히스파니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나라 반도 이름은 아직까지도 이베리아 반도고, 오늘날 스페인의 공식 명칭이 히스파니아인데, 요게 통속 라틴어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고전 라틴어에서는 히스파니아로 불렀고, 통속 라틴어에서는 에스파니아로 불렀어요. 에스파니아. 이게 오늘날 뭘로 바뀌었냐면 에스파냐가 됐죠. 그래서 라틴어는 히스파니아고 스페인어는 뭐다? 에스파냐예요. 그래서 에스파냐, 히스파니아, 이베리아 전부 뭘 가르친다? 요 스페인을 가르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히스페인이라는 말이 있죠. 미국 내 불법인 얘기 항상 히스패닉, 원래 이게 나중에 뜻이 바뀌어서 미국 내에서 히스패닉 하면은 멕시코나 중남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원칙적으로 히스패닉 하면 들어서 어디 사람을 가르쳐요? 스페인이라는 뜻이죠. 스페인 사람들, 스페인. 하지만 오늘날 영어에서 미국에서 히스패닉 하면 뭐예요? 중남미 불법 이민자로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라틴 아메리카는 용어는 19세기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한 다음에 생긴 거고요. 스페인의 시민 지배를 받던 19세기 때까지는 라틴 아메리카의 공식 명칭이 뭐냐면 스페인어로 이스파노 아메리카였어요. 다시 말해서 영어로 한다면 뭐예요? 히스패닉 아메리카예요. 뜻이 뭐예요? 스페인이 아메리카라는 뜻이죠. 그래서 왜 라틴 아메리카가 바뀌었냐? 독립하고 갔는데, 독립한 다음에 아직 이스파노 아메리카, 히스패닉 아메리카를 쓰면 어떻게 돼요?
스페인이 아메리카는 뜻이 되니까 아직까지 식민 잔재를 청산 못하게 되죠. 독립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식민 잔재 청산이죠. 그래서 앞에서 히스패닉을 빼고 뭘 붙였어요? 라틴 아메리카란 말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스페인의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를 뭐라고 부르냐면 히스파노 아메리카라고 습관적으로 부르려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한국 그러지 않고 일부 사람들이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히스파노 아메리카, 스페인어로 히스파노 아메리카, 영어로 히스패닉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이러면 남미 애들은 라틴 아메리카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라틴 아메리카에는 항상 라틴 아메리카. 남미에서도 브라질은 스페인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히스패닉 스타디스하고 상관이 없고 콜롬비아나 멕시코는 히스패닉 스타디스에도 내짝은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히스패닉 스타디스 하면 라틴 아메리카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스페인이 지배를 받던 라틴 아메리카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라틴 아메리카겠지만은 브라질은 어디에요? 포르투갈이 지배를 받았고 브라질 외에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어디 스페인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브라질 무슨 말 써요? 포르투갈어.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은 뭘 써요? 스페인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패닉 할 때 히스패닉 아메리카 할 때는 어디까지 들어요? 브라질을 제외한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들어가는데 브라질한테 히스패닉 아메리카 하면은 자기들은 그쪽에 포함 안 된다고. 왜냐면 히스패닉은 스페인이 하고 자기 스페인 지배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알아두도록 하세요. 브라질 뺀 다른 라틴 아메리카 애들은 히스패닉 아메리카 하더라도 기분 나빠도 받아들여요. 어차피 히스패닉 아메리카의 파티였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패닉 아메리카 할 때는 브라질을 제외한 전체가 스페인 식민지 시간에 뭐요?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그거였고요. 그래서 히스패닉 용어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히스패닉은 원칙적으로 뭘 의미한다? 스페인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마 요 스페인의 역사를 다루는 게 중간고사 전까지 갈 거예요. 중간고사 때부터 콜럼버스가 라틴 아메리카를 발견한 해서 아스테카, 잉카, 마야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정보까지 이어질 겁니다. 스페인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스페인의 문화를 모르면 라틴 아메리카 이해 못하는 게 스페인 그 문화와 그 스페인 특징들이 그대로 라틴 아메리카에 전해져서 스페인의 그 문화와 특이성 플러스 잉카, 아스테카, 마야 같은 원주민 문명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을 모르면 여러분들 절대 라틴 아메리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스페인, 에스파냐. PPT 올려볼래요? 다시. 초기 이 이베리아 반도의 거주인들을 편의상 스페인어로 뭐라고 붙이냐면 로스 이베로스.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베리아 반도에 살던 사람이니까 뭐예요? 이베로스, 스페인어로. 그러니까 초기 이베리아 반도에서 살던 인종들을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이베리아 반도로 편의상 불러요. 그래서 두 가지 특이한 인종이 살았어요. 바스크인들하고 이베리아인들. 한 가지 바스크인들은 스페인 북부와 프랑스 남부에 살면서 아직까지도 스페인에서 독립을 외치고 있고 스페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테러 사건, 가끔가다 한 번씩 뭐 열차 폭탄 테러 아니면 뭐 기차역이나 이런 데서 폭탄 테러가 터져서 몇십 명씩 죽어요. 그 주체는 항상 이 바스크 무장 독립 단체가 주장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끊임없이 독립을 원하는데 아직까지 스페인어도 스페인어 안 쓰고 뭐 쓰냐면 바스크어를 쓰고 있어요. 베레모 쓴다. 여기 베레모 있죠? 이 베레모가 바스크에서 유래한 모자고요. 이 바스크인들은 참 특이해요.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언어가 핀란드어, 헝가리어, 터키어를 뺀 핀란드어, 헝가리어, 터키어를 뺀 모든 언어가 인도, 유럽 어군에 속해 있지만은 이 바스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어군에 속해 있지 않아요. 한국어도 뭐 우랄 알타이어에 속해 있고 몽골인들이 고대에 교환학생 와 있는데 몽골에서 혹시 몽골에서 교환학생 온 사람 있나요? 제가 놀란 게 그 사람들 한 1년만 한국어 배우니까 일본 사람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면 혹시 일본에서 교환학생 온 사람 여기서 수업시 학교 교환학생이 많아가지고 중국 들었고 한국어 악센트가 외국인 악센트 섞여 있는데 몽골에서는 정말 악센트가 없어요. 한국어가 똑같아. 정말 똑같아요. 엄마 아빠 그래요.
보니까 인도도 보니까 엄마 아빠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라고 그래요. 아까 궁금하면 여기서 뭐 라이프 오브 파이인가 영화 본 사람 있어요? 거기서도 엄마 아빠 나오죠. 이게 그쵸? 같은 어구에 속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모든 지구상의 언어는 특정 어군에 속해 있다. 한국어도 어떤 특정 어군, 중국어가 한국어는 어군이 틀리죠. 보통 같은 어군에 일본어, 한국어, 몽골어 섞여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몽골어, 한국어 배우면은 배우기 쉬운 거고, 중국어는 다른 어군에 속해 있는 거고, 유럽의 모든 어군들이 서로 유사한 어군에 속해 있는데, 바스크어는 유럽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속해 있는 어떤 어군에 속해 있지 않아요. 인류의 미스테리예요. 도대체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보통 인종학적으로 DNA 검사해보면 주변의 민족들과 피가 섞인 게 나와요. 한국 사람들 다른 민족이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우리는 뭐 다른 민족이다 배웠죠?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누가 그래? 아직도 그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치죠? 난 어렸을 때는 한 민족은 다른 민족이다 순수한 피 혈통 갖고 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르쳤으면 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한 민족 다른 민족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반도 남쪽에 살던 고유한 인종들과 북방주에서 내려온 유목민들이 합쳐져가지고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보통 북방족과 남방족이 보통 피가 섞였고, 그래서 쌍꺼풀이 있냐 없냐를 보통 가려요. 야, 쌍꺼풀 너도 있구나? 아, 그런 건 아니지. 나는 전혀 하질 않았었는데 집사람이 아직 나를 의심해요. 하지 않았냐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있어. 우리 식구들은 쌍꺼풀이 없으면은 간첩이었는데 집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쌍꺼풀이 열성이고 쌍꺼풀이 우성이래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다 쌍꺼풀이 계셔요. 삼촌, 고모 다 있는데 집사람이 없었더니 우리 애도 쌍꺼풀이었고, 내 동생도 쌍꺼풀이 있는데 결혼했는데 집사람이 재수씨가 쌍꺼풀이 없으니까 그 집 애들이 다 쌍꺼풀이 없어. 유전학적으로 확실히 쌍꺼풀은 열성이에요. 그거는 확실해요. 방학 때 얘기들이 나중에 크면 해줘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그냥 생겨서 태어나는 게, 그치? 자, 어쨌거나 보통은 북방민족, 한반도 민족 할 때 보면 따지는 게 쌍꺼풀 여부하고, 두 번째는 뭐 골격 이쪽 반대뼈가 튀어나온 거 뭐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주변 민족하고도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바스커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류의 미스터리예요. 주변에 어떤 인종하고 피가 섞였는지도 DNA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인류상에 있는 어떤 민족하고도 이게 연관성이 없어가지고 인류사의 미스터리고, 심지어는 뭐 외계에서 왔다는 설까지 있는데, 뭐죠? 히스토리 채널인가 이런 거 보잖아요. 지오그래피, 내셔널 지오그래피 엉뚱한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어쨌거나 바스크 있죠? 바스크인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고유 문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이 이베리아인들, 바스크인들 두 개의 인종만 있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스페인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 스페인은 뭐다? 반도국가다. 반도국가의 특징은 뭐죠? 무수한 이민족이 침입을 겪어요. 스페인도 이해가 안 됐어요. 첫 번째 이민족이 침입을 그리스인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세계지도 켜볼래요? 그리스인들이 스페인을 이베리아 불렀을 정도니까는, 자, 요 지역만 좀 확대해요. 요 지역만. 여러분들 앞으로 이 시법을 하려면 세계 지도가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이 정도면 되고, 콜럼버스의 처음이니까 내용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올 얘기인데, 수업 시간에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가, 결국은 콜럼버스가 라틴 아메리카를 발견했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었냐면, 바로 이 인도양으로 가는 통로를 만드는 이유였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바다가 어디였냐면, 우리나라 뭐 태평양 시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바다는 어디였었냐면, 역사에서 지중해와 인도양이었어요. 특히 인도양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 지중해 국가들이 어떻게든 인도양으로 가는 교역료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팽창하고 그 와중에서 신대륙이 발견된 그 와중에서 서양 문명이 드디어 중국을 앞서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인도양으로 가는 교육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고, 인류 역사상 인도양으로 가는 교육료를 확보한 민족들은 반드시 융성했어요. 항상 반드시 부를 축적했고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됐어요. 거기에 항상 뭐가 있다? 인도양이 있어요. 그 인도양이 여러분들 인도양 시대가 끝난 것 같죠? 아직까지도 인도양에서 이쪽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있고 요 이쪽 인도양 이쪽에 세계 전 세계 GDP 70%는 물동량이 일로 왔다 갔다 하고 석유를 싣고 일로 올려면 반드시 여기 통과해야 돼요. 현재 첨예하게 이쪽에서도 이해와 이해가 대립하고 있죠. 어디냐면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죠. 인도양의 주인은 중국이었어요. 언제까지? 명나라. 근데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명나라가 내려요. 모든 배를 일순간에 부셔버려요. 그래서 인도양에 공백이 생겨요. 중국의 지배적 인도양 바다에 공백이 생기면서 빈 공간이 펑 터지고 그 공간에 누가 들어와요? 처음에 포르투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 스페인이 들어오고 두 번째로 세 번째 누가 들어와? 네덜란드, 네 번째로 누가 들어와요? 영국. 그러면서 인도양이 서구의 각축장이 되면서 이게 언제부터? 15, 16세기부터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쭉 이어지고 19세기에 결국은 중국이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에 가져오는 게 없지만 여러분들 역사 수업하면서 한 가지 나비 효과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정말 하찮은 결정이 엄청난 인류사의 변화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에 가정 없다고 하지만 중국의 명나라가 모든 선박들을 파괴하고 해상활동을 금지시키지 않았더라면 과연 유럽 열강이 그렇게 빠른 시기에 인도양에서 제일권을 잡으면서 불주척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명나라가 배를 파괴할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발달의 항해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명나라밖에 없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건설할 능력이 있는 나라도 명나라밖에 없었고, 그 당시 스페인 나치아메리카를 발견했지만 그 당시 스페인 나치아메리카 콜럼버스가 갔던 배는 정말 조그만, 명나라가 건설했던 함정에 비하면 정말 장난감 같은 배였는데 그 배에서 이제 모든 역사가 시작돼요. 라틴아메리카 발견이 없었다면 산업혁명이 없었을 거예요. 왜 라틴아메리카 발견하고 산업혁명하고 민주주의가, 서구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라틴아메리카 발견한 거 같고 서구 민주주의 발견한 거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인도양이라고 하죠. 라틴아메리카 처음 이름이 뭐였어요? 인디스라고 불렀어요. 인도라고 불렀어요. 라틴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인디언이라고 부르죠. 인도에 있는 인도 있죠. 모든 게 그 노력이 결국 인도양으로 가는 백길, 인도를 가는 백길, 인도와 중국으로 가는 인도 차이나와는 백길을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게 라틴아메리카였고 그 발견으로 인류사의 구심점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고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 때까지 열심히 할 얘기니까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한 학기 동안 뭐가 할지 대충 알려주는 거고, 또 한 가지 이 말을 못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는 게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인류사는, 세계사는 모든 게 국가와 날줄과 시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와 중국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관이 있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엄청난 금과 은이 발견되고 라틴아메리카 정복한 후 100년 동안에 유럽으로 인류 역사상 발견했던 금과 은보다 훨씬 많은 양들이 금과 은이 유럽 대륙으로 쏟아져요. 근데 라틴아메리카에서 발견된 은이 최종 종착지는 어디였을까요? 스페인이었을까요? 영국이었을까요? 네덜란드였을까요? 결국 어디로 갈까요? 그 은이? 중국으로 가요. 라틴아메리카의 광산에서 채굴된 은이 최종 종착지는 어디다? 중국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은이 중국으로 최종 갔을까요? 아스테카의 은이, 잉카의 은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간 곳은 어디였냐? 중국이었어요. 그럼 아편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중국은 역사적으로 전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든 금과 은을 선호했고 그거를
가지면은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화폐예요. 은은 화폐는 유통이 돼야 돼. 유통을 안 시키고 전부 자기 집 앞에 땅에 묻어놨어요. 나치함을 깨어 들어온 그 어마어마한 금이 유럽을 거쳐서 결국 중국에서 자꾸 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저장만 돼요. 은이 유통이 안 돼요. 결국 그 은의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괴리가 생기고 경제의 불구조가 일어나고 결국 그거를 깨뜨리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가 영국이 일으킨 아편 전쟁이었습니다. 무역 역조를 해소하기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나치아메리카 대전의 은의 수송기는 어디다? 중국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것도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뭐 지금 안 나와서 보세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할 거고요. 모든 게 실과 날들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게 세계사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수업으로 들어와서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도 켜봐. 지도 아직 켜야 돼. 그리스를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첫 시작 하나. 이베리아 반도에서 처음 초기 거주 이민을 뭐라 불렀다? 이베리아인들, 바스크인들. 바스크인들은 아직까지도 거의 그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이베리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가 해상국가예요. 자, 그리스가 여기 있어요. 그리스가 해상국가였는데 이 민족들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민족이었고 따라서 배를 띄워서 이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고 따라서 그리스인들은 스페인에 식민도시를 건설해요. 단 그리스인은 식민도시를 건설해도 어디만 건설해? 내륙에 관심 없었고 항구에 항구도시만 건설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자, 옛날 같으면은 배에 동력이 발견된 게 언제였어요? 증기기관이 발견된 게 언제예요? 4년평년 때죠? 증기기관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배를 어떻게 띄웠어요? 바람에 의해서 갔어요.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배가 멈춰. 저어서 간다고? 언제 저어서 간다고? 여러분들 혹시 운동 좋아하는 학생? 헬스클럽 자주 하는 학생 있어요? 제가 옛날에 헬스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요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부상이 버서 안 하는데 영상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 나이는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운동을 해도 많이 하면 안 되는데요. 옛날에 하루에 한 1,000시간씩 막 목숨 걸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40대 들어서만 하면 안 돼. 하루에 2시간 해도 2시간 이상 이하로 운동을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왜 이게 떠올랐지? 지금 다시 한번 키워보고 헬스 얘기 나온 게 여러분들 옛날에 헬스장에 이렇게 노전기 운동이 있었어요. 노전기 운동 20-30분 해봐요. 힘들어서 못해. 운동이 제일 힘든 게 노전 운동이야. 정말 그야말로 노가다예요. 보통은 갤리선이라고 하죠. 보통 모든 배들이 16, 17세기 때까지는 증기기관이 발견할 때까지 바람도 가요. 노가 왜 필요하냐면은 전투할 때 있죠. 전투할 때 바람이 없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야지 포를 상대방한테 활을 쏘더라도 상대방에 맞게 뱃멀 돌릴 수 있잖아. 그래서 전투할 때 주로 힘들게 저어가지고 잠깐 1시간, 2시간, 3시간 돌리지 그 이상은 못해요. 보통 2시간, 3시간 이상 쉬지 않고 택지를 한번 눈을 젓게 하죠. 보통 심장이 터져서 죽어요, 보통. 그래서 노예선에서 갤리선에서 보통 제수를 했는데 보통 통계적으로 16, 17세기 스페인 전투선, 영국의 전투선 중에 보통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를 태웠거든요. 보통 2년을 지키고 있었대요. 2년 안에 다 죽어요. 최장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갤리선에 노예에서 노젓는 걸 제수를 타는 게 힘든지 알죠. 사형을 열심히 하다 결국 죽어. 근데 이거 노조어서 간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마라톤 선수가 아니면 운동하는 사람이 저도 2-3시간 이상 심장이 터져서 죽을 거예요.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봤자 못해요. 자, 그래서 전투할 때 필요했던 정도였고 바람이 멎으면 배는 어때요? 멎어요. 그래서 배가 선박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조리를 알고 바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바람의 흐름만 안 되면 안 되고 조류의 흐름을 안 돼. 바람의 흐름이란 게 일정 특정 시점에는 9월 달에 9월부터 10월까지는 편서풍부이고 뭐 겨울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어요. 조류도
이의 특정 시점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조류의 흐름만 잡으면 바람의 흐름만 잡으면 배는 이쪽으로 이쪽 가고 그래서 그 당시 시기에는 그리스에서 스페인으로 오는 시기가 1년에 서너 개월 특정 시기밖에 못 왔어요. 나머지 시기 스페인 도착하면 그리스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바람이 역풍 불면 배를 어떻게 돌려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들기기관이 발견되기 전까지가 이런 시기가 흘렀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바람의 흐름과 해류의 흐름을 아는 거였고 콜럼버스 라틴 아메리카 발견을 위대했던 게 보세요. 계속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바람 라틴 아메리카 지구는 올 거다. 누구나 할 것 같지만 전혀 안 가고 미지 바다에서 바람이 어떻게 흐르고 조류가 어떻게 흐를지도 모르고 배가 바람이 안 불면 멈춰가지고 꼼짝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음식은 떨어지고 물은 떨어지고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실은 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포르투갈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아프리카에 돌아서 가니까 인도양으로 처음 들어갔어요. 지금 보면 쉽잖아. 아프리카 해안가 따라서 가면 왜 못 갈까요? 그쵸?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바람 흐름이 어떻게 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더라도 바람이 거꾸로 보면 배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와 트로이 전쟁 있죠. 그쵸? 뭐 일리아드 있고 오디세이 있고 근데 오디세이 보면은 여기 터키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트로이가 바로 여기 터키에 있어요. 여기 터키가 오늘날 오디세이고 그 트로이고 그리스가 여기 있어요. 터키까지 트로이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죠. 근데 역사 기록을 보면 그리스 연합군이 이 트로이에 정복할 때 트로이 위치를 정확히 파악 못해서 원정대를 몇 번 보냈다가 트로이를 발견 못하고 돌아오려고 마지막으로 보냈을 때 발견해서 트로이에 상륙했대요. 꼭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오디세이 율리 시리즈 이름이 뭐죠? 율리세스가 여기서 10년 넘게 방랑을 했다고 했죠. 근데 그게 사실 가능한 게 이 짧은 거리로 가능한 배를 띄웠는데 바람이 엉뚱한 방대로 흐르고 이거를 제대로 해류 흐름을 모르고 미지 가자면은 동력이 없기 때문에 배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여기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해류 흐름과 교류 흐름이죠. 해류 교류 흐름과 바다의 흐름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스인들 해당 민족이어서 그게 뛰어났고 이 지중해를 바다를 파악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1년에 몇 번밖에 안 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몇 번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곳곳에 뭐가 필요해요? 식민 돈시를 건설해서 항구에 해서 음식물 쌓아놓고 바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피안했다가 다시 조리가 바뀌기 따라서 돌아가는 거 어때요?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곳곳에 식민 도시를 건설했지만 그 목적은 오로지 하나 배가 쉴 수 있는 항구 도시와 무역의 거점 그 이후에 내륙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또 한 가지 수업 시간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콜럼버스 라틴 아메리카 대륙 발견할 때 나침판을 발견한 게 누구예요? 중국인들이죠? 나침판이 유럽에 전해진 게 언제예요? 마르코 폴로 때라고 하죠? 그럼 마르코 폴로 때 13세기, 14세기 이전에는 나침반이 존재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나침반도 없었어요. 위도와 경도가 있지만은 이 위도 있죠? 이게 위도예요. 북이 남이 이 위도 배가 남쪽에 있다 북쪽에 있다 이 상중에 어디 있는지 파악한 건 언제다? 중세 이후에. 그래서 중세 이전에는 내 배가 이쯤에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오로지 뭐예요? 별자리에 의존해서 가기 때문에 배가 이쪽에 있는지 알 방법 나침반도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좀 짧은 거리도 헤맬 수밖에 없었고 콜럼버스가 라틴 아메리카 발견할 때까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다? 해안 있죠? 모든 걸 해안을 보면서 지형 지물을 파악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해안에서 지형 지물이 안 보이는 바다를 멀어지면 정말 미지 바다가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했고 그래서 프로웨를 발견 못해서 방했던 거 그거를 사전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졌다? 콜럼버스 때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연안을 따라서 계속했고 이 희망봉을 발견한 것도 해변가를 따라서만 계속 항해했어요. 콜럼버스가 위대했던 게 처음으로 전혀 없는 미지 바다, 깊숙한 바다로 갔다는 거죠. 목숨 걸고 안 거였죠. 근데 중세 때 이후로 이 위도의 위치는 파악이 가능했어요. 북이 몇 도 정도 와 있다. 남이 경도 있죠. 동경, 남경. 이 경도는 언제까지 파악 못했냐면 여러분들
18세기까지 파악을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배를 띄워도 내 배가 남쪽 얼만큼 위치, 북쪽 얼만큼 위치 있는 걸 알아도 동쪽에 있는지 서쪽 얼만큼 그걸 전혀 파악을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도 한번 줄여볼래? 콜럼버스를 라틴 아메리카에 발견한 이후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수많은 발견이 이루어졌는데 더 줄여봐요. 콜럼버스가 처음 상륙한 거는 이 중미, 콜럼버스는 멕시코나 이쪽에는 상륙해본 적도 없었고 중미 조그만 섬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죽었고 4차례 항해를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 본토에는 한 번도 발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중미 섬나라가 인디아라고 외치면서 죽었던 거였고, 멕시코 아스테카나 이런 게 발견된 거는 1492년에 발견했는데 아스테카 문명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가 발견된 게 1519년이에요.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야 비로소 여기가 발견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배를 띄우면 가까운 것 같지만 어디가 어떻게 이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파악하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17세기, 18세기 때까지도 영국의 배와 스페인의 배들이 요 섬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시라예요. 섬인데 배를 띄웠어요. 21번 갈 건데 한 달이 지나도 배가 나타나지 않아. 섬이. 그러니까는 지나쳤나 하고 배를 돌려요. 실제로 지나치지 않았었는데 배를 돌리니까 또 섬이 없어. 이거를 6개월 넘게 왔다 갔다 하다 선원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와 있는지 배가 이만큼 와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이건 안다고 했죠. 그 섬이 위도, 남쪽, 남도 몇 쪽, 북이 몇 쪽, 요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예측한 항해 길이가 있잖아요. 항해 길이만이 안 나타나면 지나쳐서 생각하고 잘못하면 성장이 잘못해 돌아가면은 지나치지 못한 상태로 또 왔다 갔다 하다 죽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위험한 거, 그 위치를 조금만 잘못 파악하냐. 섬이 조그만 섬이잖아. 지나쳐버려요. 섬이 있는데 지나쳐버리면 섬이 안 보이잖아요. 지나쳐도 지나친 걸 몰라요. 그럼 계속 가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항해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계 일주를 처음으로 성공시킨 게 누구예요? 마젤란이죠. 어디서 죽어요? 필리핀의 세부에서 죽어요. 세부 관광 혹시 간 사람 많아요? 신혼여행도 많이 가죠. 세부 가면 마젤란 뭐 기념비가 있거든요. 꼭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거 도는데 3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목숨 걸고 돈 건지 알겠죠. 정말 목숨 걸고 돈 걸고 선원 중에 살아남은 거는 5%도 채 안 돼요. 다 죽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까지 일었어요. 어느 정도 항해가 위험한 건지 알았죠? 이 경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위도 문제는 아침바를 발견하고 별장 새로운 그 기구를 발견해서 공격된 게 있지만 경도 문제는 18세기 때까지 해결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떻게 해결했을까? 경도. 여러분들 알 텐데. 여러분들 답은 알고 있어요. 이 경도는 무슨 기준이에요? 날짜선이에요. 경도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시간이 어떻게 돼요? 1시간씩 바뀌죠. 따라서 세계 어디를 가든 온도와 중력과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크로노미터만 발견을 하면은 이 경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동인도연사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현상을 걸어요. 이 경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형상을 주겠다고 실제로 그래서 발견합니다. 크로노미터. 세계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는 오차가 없는 시계가 발견돼요. 크로노미터에 있는 시계가 실제 초창이 크기가 이만했어요. 이만한 걸 대지고 다니면서 이걸로 경도가 정확히 파악되어서 항해의 위험이, 경도와 유도가 파악되면서 항해의 위험이 상당히 사라지게 되고 플러스 증기결이 발견되면서 18세기, 19세기 이후에는 이제 뭐 문제가 없어졌는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졌다? 18세기 이어졌기 때문에 항해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간단한 항해가 아니었어요. 이 지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간단한 항해가 아니었고.